이 사춘기는 인생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코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대에 잠깐 반항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 전체의 어떤 향방을 결정하는,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독특한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질 때 건강한 성인이 되는데, 건강한 성인이 돼야 그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부부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춘기 후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이제 자신을 통합하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전해줄 말이 뭡니까? I am proud of you and God is proud of you. God is proud of you.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걸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의 인생 놀랍게 변화돼서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개체성을 확립하고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교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가우신 표정이신 것 같은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오늘 특별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봤던 인사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시작. 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 인생에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은 바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그 고귀한 아름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쉽지가 않죠. 되게 어렵고 그런 일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도 갖고 낙심도 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자녀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세미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코칭해 주시고 멘토링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사춘기 이제 거의 막바지 강의에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여지껏의 강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망각의 은사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여지껏 강의를 다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춘기는 인생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코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대에 잠깐 반항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 전체의 어떤 향방을 결정하는,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춘기 때 내가 얼마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독특한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질 때 건강한 성인이 되는데, 건강한 성인이 돼야 그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부부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더 넓은 집, 또 예전보다 더 편리한 그런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지 못해서 성인 아이로 진입해서 그렇게 몸은 어른이 됐지만 이 마음은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부부관계가 아니라 이 어른들끼리 사는 게 아니라 애들끼리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면서 아주 힘들게 인생을 살죠. 이 교회를 가봐도 상처를 준 사람은 별로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상처는 누가 줬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 상처는 수신자 부담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그냥 스스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주지 않아도. 왜 이렇게 상처를 쉽게 주고받냐면 우리가 이 성인 아이, 우리의 내면이 아직도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성인 아이의 어른 부부관계 속에서 그 자라나는 이 아이들은 또 성인 아이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오늘의 이 사춘기 강의가 중요한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습을 아주 간단하게 해보면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폐적인 단계를 거치다가 5개월 정도까지는 엄마와의 일치를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던 아이들이 이제 10개월 정도 됐을 때 자신은 엄마와 다르다는, 즉 구별기를 거치게 되고, 이 구별기를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10개월에서 16개월까지는 이제 독립된 부모를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그런 저지레질을 많이 하는 이런 시기에 오게 되죠. 이거를 연습기라고 하고 그 연습기가 지나면 16개월에서 24개월이 되면 이제 다시 부모로부터 와서 에너지를 재충전받으려고 부모에게 재접근하는 시기가 16개월에서 24개월이고 이 재접근기가 끝나고 나면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마지막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인생 처음에 그 3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갖게 되는 1차적인 시기가 끝난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생은 3살까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이 3살까지의 경험이 사춘기와 연결이 돼 있고 이 사춘기와 중년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중년기가 노년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3살까지 얼마나 건강하게 이 과정을 밟았느냐에 따라서 사춘기에 왔을 때 부모의 의존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모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심리적으로 깨닫고 부모의 심리적 탯줄을 끊고 스스로 독립하려는 욕구가 분출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근데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 말을 안 듣는 거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디서 애들이 특강을 듣고 온 것 같이 부모에게 대들기, 부모 열받게 하기 뭐 이런 걸 많이 듣고 온 것처럼 애들이 그래서 내가 하는 말마다 반항하고 시비 걸고 아주 그렇게 짜증을 내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기를 아이들이 건강하게 부모로부터 구별돼서 이제 연습을 하는 시기인데 그 연습이 아주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부모가 보기에는 아주 정말 낙심케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건강하게 잘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성인이 될 때 부부관계는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런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해 나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주례를 하는데요. 주례를 할 때 꼭 이 주례사에 이걸 넣습니다. 이 젊은 남녀가 오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소중한 자녀를 선물로 주실 때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 학교에 가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와서 엄마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말이지 바로 우리 집과도 같단다. 이런 천국과 같은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얼마나 건강한 성인이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0살에서 3살까지의 경험이 사춘기와 연결이 됐는데 이 엄마와의 일치를 경험했던 그 시기는 애들이 3살부터 10살까지 즉 가족과의 일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가족과의 일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아이가 그때 느끼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친밀감과 자존감이라 그랬어요. 애들이 이제 3살에서 10살까지 자라나갈 때 애들이 성적을 뭐 얼마나 많이 받아오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엄마와의 친밀감, 건강한 애착관계 그리고 자존감을 가질 수만 있다면 애들은 고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부모가 막 이끌어가지고 부모의 주도하에 애를 막 나무라면서 어떻게든 막 체근해가지고 겨우 성적을 유지했던 아이는 고학년이 되면서 성적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는 이제 부모를 떠나는 시기가 곧 다가오는데 부모를 건강하게 떠나지 못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이 되어서 우울증을 앓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 지나치게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이제 이런 중독 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지나치게 이렇게 막 반항적이 되고 부모의 통제하에 도저히 둘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될 때 아이들은 건강한 성인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결국 이 병든 영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어린아이의 상태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그 사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됐고 예전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G20 정상회의를 할 만큼 우리나라가 꽤 잘 살게 되었는데도 더 많은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상처를 입고 더 많이 아이들은 우울증을 겪고 있고 더 많이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의 내면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청소년 이 초기에 진입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내 의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시기가 중학교 시기에, 중학교 시기는 사춘기 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춘기 초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중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중기는 이제 나이가 15살에서 17살, 만 나이니까 약 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절에 들게 되면 애들이 제법 철도 드는 것 같고, 이제 극심한 반항이 좀 더 수그러드는 그런 시기에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사춘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가 본격적으로 재접근기입니다. 다시 부모에게 와서 다시 사랑을 충전받고 싶어 합니다. 다시 수용받고 싶어 하고 다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때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애들이 제법 어른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 내가 이번 중간고사 조금만 더 잘했으면, 수학 성적만 좋았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괜찮아. 지금도 넌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너 이 정도 성적 올린 것도 대단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단 말이죠.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거봐. 엄마가 뭐라 그랬어? 중학교 성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때 엄마 말 듣지 않고 놀더니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려? 그럼 애들이 이 심리적인 것이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춘기 후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통합,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인생에 늘 뭔가 부족한 상태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친밀감을 경험해야 되는 3살에서 10살, 이때의 시기를 놓치고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애들이 방황하는 거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분이 참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애가 없어서 그 애를 좀 입양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고아원에 갔는데 마침 자기 이 부부의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그 아이를 면담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면담했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이 부모가 우리 집에 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면 네가 갖고 싶은 장난감도 사줄 수 있고, 네가 입고 싶은 예쁜 옷도 사줄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얘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면 저는 그냥 여기서 남아 있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부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네가 여기 있으면 누릴 수 없는 거를 우리가 누리게 해주겠다는데 왜 여기 남아 있겠다고 하는 거니? 그럼 도대체 네가 필요한 것이 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요?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애가 사실은 바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해 줄 수 있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랑으로 자기를 용납해주고 자신을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부모를 만날 때 애들의 건강한 친밀감을 부모와 갖게 되고 자존감을 갖게 되면 이 아이들이 사춘기, 초기, 중기, 후기를 거치면서 아주 멋진 성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그때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유머를 많이 하는데, 혹시 이 중에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분 거의 없죠? 근데 어디 가면 꼭 주책 없이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손 드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다들 우리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뭐냐면, 보면 이게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인간관계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손 들 때인지 안 들 때인지조차도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 생활이 단순해요. 그냥 학교, 집, 도서관, 학교, 집, 도서관, 이렇게 단순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늘 관심이 많아요. 인생이 아주 복잡해요. 이 관심이 많아서 한국 영화의 진흥을 위해서 영화도 봐줘야 되고, 친구들의 관계 일일이 상담을 다 해줘야 되고, 또 TV 드라마 좀 뜨는 거 있으면 또 시청률에 기여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얘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 공부하기만 하면 잘할 수가 있는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한 23년간 지도해 왔습니다. 제가 23년간 지도해 왔다니까 아직도 되게 어려 보이는데 무슨 청소년들을 23년간 지도했는가. 아직도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서 제가 4학년 6반이라는 걸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때 정말 인간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이 성공하더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가 되는가 봤더니 대부분 사장님이 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밑에서 그냥 연구원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자녀들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인간관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사장님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믿으시고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잘 지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춘기, 중기를 이렇게 보게 될, 중기를 잠깐 점검하고 후기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중기는 뭐라 그랬어요? 재접근기다. 다시 15살에서 17살 사이에 부모에게 다시 접근하는 시기예요. 아이들로 따지면 1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해당하는 시기죠. 이때 아이들은 이제 제법 걸음도 이제 제법 걷기 시작하고 엄마의 도움이 없어도 막 자기 혼자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그 반경이 넓어지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부모로부터 간섭받는 걸 훨씬 더 싫어해요. 이제 좀 더 점잖아졌고 좀 더 사춘기 초기에 애가 술과 담배를 하면 어떡하나, 나쁜 친구를 사귀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심이 됐지만 이제 자기 의견에 대해서 부모가 좀 더 개입하면 아주 단호하게 싫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때는 좀 더 독립된 사고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거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권위자들을 봐도 별로 인사를 잘 안 하고 그렇게 도전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일 인정받고 싶은 것이 나도 엄마만큼 알고 있어요. 나도 아빠만큼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아빠가 인생은 말이지 그걸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권위와 지시를 아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지시적인 언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떠니? 라고 아이들의 의견을 묻는 대화법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대화법이 아이들과 어려서부터 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를 늘 물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적인 언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묻는데 굉장히 미숙해요. 제가 우리 딸내미를 키울 때 이렇게 보면 애들이 막 3학년이 돼도 늘 아침에 이렇게 애엄마가 힘든 게 뭐냐면 엄마 뭐 입을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때 엄마들이 뭐래? 네가 알아서 입어 좀.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끝내 자기 옷을 가져와서 엄마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그러면 엄마가 입으라는 대로 입고 가잖아요. 근데 사춘기 때는 어떻습니까? 제발 입지 말라는 옷만 골라서 입어요. 제발 그때 물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이 옷 어때요? 라고 좀 물었으면, 야, 그 옷은 너무 야하다. 그 옷은 너무 바지가 길다. 막 통 길고 막 이상한 옷들을 막 입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모습은 그런 패션이나 그런 장신구, 심지어 이제 화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나도 엄마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남몰래 그렇게 다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다 뭐 멀쩡하게 잘 입고 다니잖아요. 별로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 잘하는 모범생 아이들도 요즘 여자아이들이 요즘 하이 패션이 실종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애들이 너무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게 우리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모범생 아이들도요, 학교 가면 다 이 치마를 몇 번 둘러서 걷어 입어서 거의 하의가 실종되도록 입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은 함께 친구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애들과 다르다는 것이 가장 불안감을 증폭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그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렇게 말리지 말고 독립적인 사고가 증폭되는 이 사춘기, 중기 때 충분히 애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아이들을 좀 더 간섭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애들이 도움이 청할 때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춘기, 중기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춘기 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춘기 마지막 시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3살까지의 경험을 비춰본다면 24개월에서 36개월의 아이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18살에서
21살까지. 그래서 사춘기가 21살까지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중학교 시기 벌써 지나서 애들이 극심한 반항을 안 하면 나 이제 사춘기 끝났어 그러는데 사실은 중기, 후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시기에 자기를 통합기라 그러는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기인데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이 끝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아이들의 자존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독특성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성인 아이로 진입하고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도 난 이제 대학생인데 그때 사춘기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사춘기를 눌렀던 아이들은 그때부터 사춘기 초기 증상을 보여요. 대학 가서 더 반항적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엄마들이 애들이 몇 안 되니까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아이들을 누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춘기 여행 자체를 아예 떠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지어 결혼 전까지 그런 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요즘 아마 대개 남편이 사춘기를 증상을 보이는 남편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반항적이고 괜히 와서 신경질을 내고 막 이런 경우도 사실은 외부에서의 압력이 많겠죠. 일을 하다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성인은 그거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건강한 이 사춘기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통합기, 이 사춘기 후기는 통합기라고 하는데 자신감과 안정감을 더 많이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춘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여지껏 경험했던 심리적 자원, 자기가 마음속에서 느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것 또한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기부터 이제 통합기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이제 꽤 사려 깊게 받아들이고 자기 의견을 표시해요. 엄마 생각은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동네에서 아줌마들하고 모이다 보면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춘기를 건강하게 못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친구가 없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교 1등 하는 애인데 사춘기 후기를 잘 못 보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사려 깊게 자신의 의견도 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을 수 없다. 이 아이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하죠.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일 카네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이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잘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외되고 결국은 그 직장에서 결국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 그 선배 중에 하나가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정말 생기기도 정말 저보다 잘생겼으니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잘생기고 실력도 좋았던 형이 처음에는 대기업에 바로 특채로 이렇게 뽑아갔었어요. 지금은 뭐 대학 좋은 대학 나와도 특채로 가기가 쉽지 않지만 저희 때만 해도 스카이 대학 나오면 정말 특채로 가기가 아주 좋았죠. 교수 추천으로 특채로 갔는데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직장이 또 워낙 스펙이 좋으니까 다른 직장으로 또 금방 취직이 되더라고요. 근데 몇 번 그렇게 옮기더니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됐고 지금 거의 폐인처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춘기 후기에 애들이 고등학교 고학년의 나이 때부터 아이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은 분들은 그때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후기의 특징을 가지셔야 돼요. 후기에 오면 애들이 사려 깊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다면 아이들이 뭔가 여지껏 사춘기를 잘못 지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얘 이거 좀 도와줄래? 그러면은
엄마 저 지금 바빠서 안 되는데요. 자기 의사표시를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노와 좌절감을 더 책임감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막 사춘기 초기 때 막 짜증나 막 이러면서 어우씨 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했던 아이들이 이제 엄마 나 힘들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하게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도 좀 더 성숙해서 이제 이성과 자기가 책임감 있게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적에 3살에서 10살까지 그런 친밀감이 개발되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성숙한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니까 이성과의 그런 과도한 스킨십, 지나친 스킨십을 통해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현상만을 가지고 너 왜 그랬냐고, 왜 이놈 자식아 네가 왜 그랬어 라고 막 혼내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 아이 속에, 내면 속에 건강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애들의 문제입니까? 애들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중년의 시기에 와서도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른이 돼서도 그랬다는 얘기는 그 아이들의 내면은, 그 어른의 내면은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춘기 특강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그 다음 세미나를, 얼마 전에도 우리가 세미나인데 이제 이 초등기 세미나를 합니다. 초등기의 감정 조절력이라든지 수용력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또는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춘기를 건너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애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걸 채워줘야 되는데, 부모가 애들이 학교가 들어가면 그동안 애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엄마들하고 늘 그냥 점심에 그냥 집에 있는 엄마들이 없어요. 보면 좋은 음식점 가면 엄마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하는지.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하고 이렇게 점심에 밥 먹으러 갈 때가 많은데 굉장히 쑥스러워요. 저만 남자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볼까, 이렇게 멀쩡하니. 또 제가 목사같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를 무슨 그 보험회사 팀장님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이 엄마들이 얼마나 대화가 가정에서 없었으면 이 엄마들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에 목말라가지고 얼마나 대화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들은 대화를 하면 4명이 대화를 하면 한 사람이 얘기하면 3사람이 듣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4사람이 얘기하고 4사람이 들어요. 서로 막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얘기하면서 서로 듣는다는 걸 사인을 보내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막 서로 얘기하면서 그래 맞아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고개를 막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대화가 모자랄까. 근데 아이들도 그 대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대화가 부족한데 이 사춘기 후기에 와서도 애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 건강하게 자기의 사랑을, 의견을 표시하고 사랑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또 자기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춘기, 초기, 중기를 잘 거쳐온 사람은 후기쯤에 오면 사실은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요. 애들이 굉장히 책임감 있게 그런 사랑을 표현할 줄 압니다. 그리고 4번째 특징은 여러 가지 고등학교 시절의 활동들이 기본적인 관심사로 압축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자기가 정말 좋은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님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연이는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아니면 좀 한 가지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춘기 중기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춘기 초기 때, 사춘기 중기 때 한 가지 집중하는 애는 이상한 애예요. 오히려 여러분, 아이들이 그 시기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애들이 사춘기 초기에 막 분노를 표현하고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애가 정상적이구나. 근데 사춘기 후기에 와서도 그렇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 때문에 그 연령대에 맞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표시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춘기 후기 정도에 들어온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창세기 37장에 보면 나오죠. 근데 37장 2절에 보면 17세 소년 그에게 아버지가 뭘 시키냐면 형들이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좀 이것을 갖다 줘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이 소년이 가기에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소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7살짜리 사춘기 만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사춘기 중기에서 후기로 막 넘어오는 아이였죠. 근데 이 아이가 그거를 주로 갔는데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합니까? 형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더 멀리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요셉이 사춘기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기에 넘어간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싸웠을 때 이쯤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싸워서 건강하게 그 마음의 자존감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으면 그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중에서 다윗은요, 사실은 성적을 보면 별것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이 다윗이 그 외모와 신장이 좀 떨어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걸 보시고 이새의 집에 내가 찜해놓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거길 갔습니다. 가자마자 이 사무엘 선지자의 눈이 확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나왔는데 외모와 신장이 출중한 거예요. 외모와 신장이 출중하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고나 외고 나와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불을 취해서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 아비나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뛰어났는데 아니래요. 삼마가 나왔습니다. 아니래요. 다 나왔는데 다 아니래요. 근데 아버지는 다윗을 보여줄 생각도 안 하고 그때 다윗이 어디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었다. 이것이 사춘기, 초기, 중기를 거치면서 연의 끈을, 제가 자녀 양육은 연 날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연을 처음엔 내가 자꾸 띄워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연을 끈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자, 이제 풀어준 거죠. 그 아버지가 더 책임감 있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엄마가 주도해요. 대학도 누가 결정합니까? 엄마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 얘 마음속엔 이게 내가 다녀야 할 대학인지 아닌지조차가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가지고는 근데 엄마들은 그때부터 대학 가면 연애끈을 탁 놔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 나 할 일 다 했어. 우리 엄마들은 인생의 목적이 대학이에요, 오직. 근데 그렇게 할 일을 다 했다 탁 놓은 순간 그 아이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그 마음속에 그 가장 큰 분노가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내가 한 번도 결정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아이들에게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요셉도 그렇고 아빠가 더 책임감 있게 스스로 결정해서 더 많이 나가보도록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다윗의 그 형제들은 그렇게 외모와 신장이 출중했는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으니까 아버지 이새가 양을 치러 그냥 들에 보냈어요. 그 얘기는 좋은 말로 하면은 책임감을 심어준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외모와 신장이 딸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신이 안 되니까 넌 그냥 들에 가서 양이나 쳐라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때 양치는 일이 3D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주유소에 가서 아르바이트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성적별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세요. 외모와 신장으로 선택하지 않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 마음의 중심은 자존감과 담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풍파도 난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엘리압은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삼마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그 외모와 신장이 출중했던 형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은 나가서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죠. 이 사춘기 후기쯤 오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관심사로 압축돼서 자기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요셉도 결국은 17세에 팔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했을 때 그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파놓은 그 웅덩이에 빠져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 요셉의 인생, 그것은 사춘기를 잘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사춘기 후기에 오면 자기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애들이 꿈도 많아요. 우리 애들도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꿈을 물어보면 아빠 넌 꿈이 뭐니? 그러면 말씀드릴 수가 없대요. 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했더니 꿈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는 거예요. 꿈이 너무 많아요. 뭐 아나운서도 되고 싶고 뭐 화가도 되고 싶고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 되고 싶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 중에서 애들이 건강하게 이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숙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는 너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그때 그 짜증을 받아내시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연애끈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네가 그 절망하고 실패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자꾸 심어주고 그 아이가 다시 재접근해서 왔을 때 넌 할 수 있다니까 거봐.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 메시지를 주면 이 아이가 사춘기 후기에 와서 기본적인 관심사로 압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이제 보다 더 현실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아주 현실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더 증폭되기 시작해서 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집니다. 이 사춘기 초기 때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 마디만 하다가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도 갖게 되고 자신의 직업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념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가 있게 돼요. 신앙적으로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인가? 사춘기 후기의 양육의 키포인트, 계속해서 지켜보십시오. 어시스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후기쯤 오면은 이제 내두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켜보는 거예요. 멀리서 잘 노나. 애들이 24개에서 36개월 되면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더 많이 놀지. 이제 뭐가 위험하지 않은 정도는 조금 알아요. 그래서 막 다닐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냥 얘기하면서도 아이가 어디로 가나 멀리 가진 않는지 그 정도로 지켜만 보면 돼요. 근데 갈 때마다 거긴 가지 마. 갈 때마다 움직이지 마. 그냥 여기 앉아 있어. 어디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이는 숨 막히는 것이죠. 심리적 퇴출을 못 끊어버리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아예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이가 돼요. 요즘 엄마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가 지겹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의존하려는지. 이 애들이 이게 대학교 가서도 계속 학비 달래요. 대학 졸업해서도 대학원 갈 수 있도록 해달래요. 대학원 또 졸업했더니 취업이 안 된다고 학원도 취업학원 보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요즘 그 40대, 50대에 대해서 자꾸 이 사회에서 조명을 하잖아요. 부모를 뒷바라지면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했던 사람들이 인생의 노년은 점점 시기는 길어지는데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 시기죠. 이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좀 더 스스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자기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제 대학교에 가서 사춘기를 심하게 겪을 것이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럼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어떻게 지켜봐야 되냐? 계속해서 경청하십시오. 걔하고 얘기할 때 A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니? 야, 참 네 생각이 참 깊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점점 의젓해져요. 그 한 번이 A의 그 자존감을 굉장히 키워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청하면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를 확고히 갖게 하지만 이때 섣부른 충고는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쌓은 정체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충고보다는 경청이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의 그 집에 그 가훈이 경청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혜는요 경청에 있어요. 제가 아주 짧은 지혜를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어디에서 이렇게 물건을 살 때도요 일단 경청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발품 판다는 건 경청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사서 이 물건은 왜 비싼 거예요? 이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래서 이런 차이가 있군요. 그 다음 집으로 갑니다. 이건 또 왜 좋은 거예요? 막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에 처음에 가구를 살 때 소파를 살 일이 있었는데 이게 HR 스폰지고 이게 뭐 샤넬 원단이고 막 그런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집에 가가지고 이게 HR 스폰지인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건 전문 용어인데 그걸 어떻게 안 해서 이건 샤넬 원단인가요? 그랬더니 나보러 혹시 예전에 가구업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왜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됐죠?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듣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들어주시면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엄마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학교를 결정하는 문제, 정치, 교회를 결정하는 문제 이런 거는 다 아이들과 결정해야 돼요. 어떤 엄마가 이 고등학생 애를 데리고 자기가 교회를 옮겼다 해서 휙 옮겨버렸어요. 그때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본인 엄마의 신앙적인 변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확 결정했을 때 아이들은 분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지껏 만들어왔던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나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고치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네 번째, 재정적인 끈을 놓으십시오. 이걸 한국 엄마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후기 정도 되면 넌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대학 학비는 내가 다 댈게. 이렇게 키워나가면 나중에도 엄마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가 다 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될게. 이건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그때 그 얘기는 언제 해줘야 돼? 초등기 때. 부모의 절대적인 의존이 필요할 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그건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 시기가 있고 지금은 이제 아니야. 너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이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도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애들이 평생 여러분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떠나보내는 그 상실감도 즐기십시오. 조금씩 떠나보내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도 축복이다. 내 개인적인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 아이에게도 더 건강한 어른이 되는 더 건강한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시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끈을 놓아요. 특히 돈을 헤프게 쓰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걸 쓰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키니까 우리 아이가 이 핸드폰을 쓰는데 절대 핸드폰 요금이 15,000원을 넘질 않아요. 근데 어떤 이런 것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애들이 막 들어가서 20만 원 다운받고 막 이래가지고 무책임하게 돌아오죠. 근데 어떤 엄마들이 후기에 와서 이 강의를 듣고 그 아이한테 당분간은 네가 핸드폰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이가 6개월을 안 썼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한번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도 엄마한테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핸드폰을 구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재정적인 끈을 놓는 걸 한국 부모들이 정말 못하는 거죠. 제가 유학 갔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한국 부모들은 그렇게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메어두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가 계획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한 인생이 더 멋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이들 향해서 계획한 인생이 더 멋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제 인생도 그랬어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인생을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꿈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의 아이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끈을 놓아줘도 애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자, 5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가르치게 하십시오. 애가 부모를 가르치게 하십시오. 그걸 즐거워하십시오. 네가 어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네가 날 가르치려고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와, 이제 내가 너에게 배우는구나. 자랑스럽다. I am proud of you. 난 네가 자랑스럽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그런 좋은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멘토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어요. I am proud of you.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사춘기 후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이제 자신을 통합하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전해줄 말이 뭡니까? I am proud of you and God, you are proud of you. God is proud of you.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걸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의 인생 놀랍게 변화돼서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개척성을 확립하고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정말 좋은 강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